베일에 쌓여있던 북한 권력의 핵심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셨죠? 북한의 최고 엘리트,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증언집이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태용호의 증언, 3층 서기실의 암호입니다. 태종공사는 1962년 평양시에서 태어났습니다. 1988년부터 유럽 지역 외교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2013년 4월부터 2016년 여름까지 영국 주재 북한 평원에서 공사를 지냈고 2016년 여름 대한민국으로 망명하였습니다. 올해 초까지 국정원 소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으로 활동하였고 현재는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선임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3층 서기실의 암호가 특별한 이유는 태용호라는 사람에 있습니다. 북한의 최고 엘리트 태용호 전 공사가 바라본 북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태용호 씨는 당 간부로서 권력 가까이서 그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외교관이란 신분상 북한을 좀 더 객관적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대를 모두 경험했다는 것도 특별합니다. 태종공사의 경험을 통해 북한 사회의 변천사를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은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평양심장부는 북한 권력의 핵심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치, 경제, 외교 이슈에 대한 김씨 일가와 핵심 권력층의 반응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2부 노예 해방을 위하여는 태종공사의 일대기를 통해 북한 사회의 변천사를 보여줍니다. 한국전쟁 이후의 북한의 모습에서 태종공사가 묘사한 노예사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가깝지만 잘 모르는 곳 북한, 그 단면을 알아봅시다. 읽고 싶은 책, 읽어야 할 책 리뷰해주는 부킹클럽입니다. 여기 3층 서기실의 암호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3층 서기실이 뭐죠? 3층 서기실이 사실 북한 핵심 권력부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북한 주민들도 잘 모르고 있고요. 네네. 이게 3층이라고 하면 당연히 3층에 있는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3층 건물을 전체를 쓴다고 해요. 그래서 3층 서기실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청와대가 있고 청와대 안에 대통령 비서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4층 서기실이 따지고 보면은 대통령 비서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일이 그리고 김정은이 어떤 외국에 나간다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시찰을 하거나 할 때 아니면 모든 국정 전반에 있어서 정보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김정일한테 수직적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권력을 움직이는 그런 기관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근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일하고 있죠? 여기 책에 나오는 예시를 보면 네. 인물 이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제 음대를 졸업하고 어떤 지휘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예술 분야에도 되게 힘을 쓰잖아요. 네. 막 꽃봉오리 합창단이라든지 어떤 예술 그 힘을 많이 쓰는데 막 김정일이 딱 직접 가서 김정은이 직접 가서 막 시찰을 해요. 시찰을 하는데 막 이렇게 갑자기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저기 화음이 이렇게 좀 부족하네. 이렇게 막 지도를 막 한대요. 네. 근데 이걸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런 음악 예술 쪽에 있는 전문가가 3층 서기실 소속인데 거기 이제 김정일한테 일종의 지도를 주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까 더 신격화를 시키려고 시도를 하는 네. 거예요. 야, 그러면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지도자님이 저걸 다 아는구나. 야. 역시 우리 대장 동지 대단하시구나.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 비서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침에 이제 대통령님께서 일어나면은 뭐 하루의 일과 이런 브리핑을 막 해준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3층 서기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정말 독점적이에요. 김정은한테. 그러니까 부처 간에도 소통이 잘 되는 편이 아니고 이 정보들이 횡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종적으로 다 김정은한테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막 문제가 막 국무성? 국방부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외무성에서는 모르고 있다거나 근데 이제 김정은은 막 다 알고 있고 네. 막 그렇게 비밀에 붙이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요. 북한은 이제 학교를 거주지 기반으로 사는 곳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반을 학급을 짠대요. 그래서 그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반이 끝까지 간다 그러네요. 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요? 그렇죠. 네. 와 정말 장난 아니겠네요. 정말 한 번 만나는 친구가 끝까지 가겠네요. 한 번 싸워도 난리 나겠는데. 근데 학교 다니면서 또 그런 문제 있잖아요. 학교 폭력이나 왕따 문제. 뭐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인데 왕따 한번 발생하면 이거 진짜 심각하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네. 저가 고등학교 때 3년 네. 동안 반이 안 바뀐 학교였거든요. 그래요? 네. 그랬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왕따 문제는 없었는데 네. 이게 막 좀 다투면 오히려 반이 안 바뀌니까 또 맨날 봐야 되니까 네. 어떻게 좀 해결이 되고 막 그랬던 적도 있거든요. 아 어쩔 수 없으니까 계속 봐야 되니까.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북한의 젊은 친구들은 이제 학생들 의리가 뛰어나다. 예, 의리가 누가 어디 가서 맞고 오면은 다 같이 가서 복수를 한대요. 그럼 또 거기서 또 복수를 하고 그냥 오랫동안 같이 다니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게 생기나 봐요. 따돌림 문제도 문제인데 책을 읽다 보니까 장애 문제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옛날 북한 같은 경우에는 평양 시내 아파트에는 뭐 장애인을 거주도 못하게 하고 그런 네.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거주도 못하게 했대요? 약간 그걸 드러내는 거를 좀 나라에서 터부시하고 아. 그 부유한 가정에 있는 장애인들조차도 약간 그랬으니 그 실상은 좀 더 심각하겠죠. 그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가 또 북한에 있대요. 근데 그 특수학교가 평양이 아니라 약간 지방에 네. 이렇게 퍼져 있대요. 그래서 애들을 이제 그런데 보내기 좀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서는 뭐 돈을 쓰든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일반 학교, 평양에 있는 일반 학교로 이게 진학시키려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책에 보면 지방에 있는 뭐 농아학교 같은 경우에는 밥도 부실하게 나오고 이러니까 네. 부모님들이 당연히 보내기 싫어하겠죠. 이게 남의 일 같진 않네요. 이 국내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죠. 여전히 문제는 계속 되고 있죠. 북한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사회도 돌아보게 되네요. 책에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네. 제 태영호 공사님께서 북한에서 오시면서 한국 사람이 봐서는 알 수 없는 북한의 눈으로 봤을 때만 보이는 그런 사회 문제점? 어떤 게 있어요?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뭐라고 말씀? 특히 외국에서 북한 하면 떠올리는 게 핵 문제도 있지만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인권 문제를 되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영국이 2012년 런던 올림픽을 할 때 패럴림픽을 개최를 했었는데 그때 북한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 힘을 썼다고 해요. 그렇군요.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요. 예. 원래 김정일이 패럴림픽을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라고 그랬지? 부자들이 장애인들이 경기를 시켜놓고 보는 변태적인 놀이다라고 와, 했었던 게 북한의 진짜 기조였는데 심하네요. 영국이 뭐 아무리 이렇게 패럴림픽을 하자고 해도 당연히 싫어했었죠. 싫어했었는데 북한도 그 당시에 이제 여론을 좀 이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태영호 공사가 힘을 써가지고 패럴림픽에 유치를 했고 그 당시 영국이 엄청 열렬하게 맞이해줬다고 합니다. 그래 실제로 북한도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예. 북한 대학에 뭐 체육관이 많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네네. 근데 그 얘기를 하려면은 북한의 엘리트 교육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북한에도 특목고 같은 게 있는 거 아세요? 외국어 대학은 네. 들어봤는데 어.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대요? 그게 이제 평양 외국어 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나오면 자연스럽게 이제 평양 외국어 대학교, 평양외대 거기로 이렇게 진학을 하는 그런 엘리트 코스가 있대요. 북한에서도 그런 외국어에 대한 열기가 있는데 태종공사 같은 경우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그 학교의 선생님인데,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이 그 외국어 학교에 진학을 시키려고 엄청 이렇게 추천서 써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태종공사도 이제 너도 이제 무조건 영어를 해야 된다. 영어를 해야 넌 살아남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외국어 학교 진학하게 된 거죠. 남이나 북이나 저 영어 교육에 대한 엄청난 교육열이 엄청나네요. 네. 중국도 영어 공부 한다고 막 난리치지 않았어요? Sure. 근데 그 영어 그 열기도 엄청난데 그 영어 교육하는 것도 진짜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는 또 재밌었던 게 네. 책 488쪽을 보면 이제 네. 평양 외국어 학원은 외국 영화를 이따금 보여주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사실 외국 영화 이런 외국 문물을 보여주는 게 북한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외국 영화를 보면서 막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줬는데 웃긴 건 또 교육을 하는 이유가 외국 영화를 보여주는 이유가 이 학생들이 외국에 나갈 일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에 나갈 때 북한에서도 이런 건 정도는 안다라는 의식을 심겨주기 위해서 그런 영화를 보여줬던 거지. 북한 주민들한테는 영화 얘기는 하지 마라라고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해요. 태영호 전 공사가 책에서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외국은 어떻게 사는지 그런 게 정말 궁금했었다는
라는 내용이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그 외국에 나가 있을 때 네. 태백산맥 영화 임권택 감독의 태백산맥 음. 영화를 처음 봤다고, 한국 영화를 처음 네. 봤다고 오히려 네. 그런 얘기했던 것도 떠오르네요. 글뒤지라는 말 아세요 혹시? 글뒤지. 네, 글뒤지에 글뒤지. 읽는다. 아 어. 이거 비속어 네, 아니에요? 욕해도 되나요? 근데 정도 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비슷해요. 글뒤지가 우리 말로는 공부벌레. 와. 네. 맞네. 그 아, 뒤지에 진짜 뒤지게 읽는. 그거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요. 이것도 모의고사를 매달 본대요. 모의고사를 매달 보는데 결과를 벽에다가 항상 붙여놓는데요. 아 네, 1등부터 꼴등까지 항상 붙여놓는다. 완전 비인간적 아니에요? 진짜 꼴등이 무슨 죄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요? 와. 네, 담임쌤이 교무부장이었는데 네. 모의고사 매달 치잖아요. 그러면 반 맨 뒤에다가 이제 옛날에 막 한경미화하고 그랬던 공부하는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네. 엑셀로 쫙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 쪼쪼쪼 한 다음에 내가 만약에 4월 거보다 5월 달께 성적이 올랐다 이러면 학업 성취도 막 상장 주고 막 그랬었어. 혹시 평양 외국어 그러니까 아니 아까 무슨 반 안 바뀌는 거부터 해가지고 모의고사도 그렇고 네. 제 잊고 이상한 고등학교. 괜찮아요. 잘 왔어요. 그렇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북한이 되게 안 좋은 점만 부각이 되잖아요. 안 좋은 점이 분명 많고 동의는 하는데 뭔가 그런 모습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약간 소름이 좀 돋는다고 해야 되나? 생각보다 비슷한 모습이 좀 있죠. 네. 태영호 전 공사는 왜 탈북을 하셨대요? 아 그걸 또 이제 책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 사실 이분께서 북한 정부에 정말 충성도가 높으셨고 네. 네, 체제에 대해서 많이 공헌을 했다고 스스로도 자부를 하셨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영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아이를 같이 데리고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북한 정부에서는 그거를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 왜냐면 애들을 데리고 나가면 거기서 이상한 거 배우고 탈북을 한다. 그런 꼬투리를 잡고 애를 볼모로 잡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외교관의 자녀조차도 한 명은 북한에 이제 체류를 시키는 것이 북한의 체제 자체가 교육을 바탕으로 되게 세뇌 교육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런데 어린 나이부터 외국에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북한에 대해서 다른 생각도 갖게 되고 하니까 그런 걸 미리 방지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외교관이면 서구 유럽의 뭐 시장주의나 자유주의의 모습들이 많이 보일 텐데 그런 게 북한의 현재 상황과는 많이 대조가 되면서 많이 환멸감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회의감이랑. 62년생이신데 그 2016년에 탈북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몇 세시죠? 62년생이 우리 아빠 61년생인데 50대 후반이잖아요, 그죠? 네. 50대 후반인데 그 되게 오랫동안 진짜 북한 체제 안에서 체류를 했단 말이에요. 외교관이면 솔직히 이미 그 북한 사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객관적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데 참 그런 거에 대해서 의구심 참 많이 나더라고요. 네. 왜 빨리 안 나오고 네. 그렇게 오랫동안 특히 또 공헌도 했잖아요. 굉장히 약간 김씨 일가의 신임을 좀 받았었고 동안 있었던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태영호 공사님이었어도 네. 아무래도 북한도 몇십 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이분도 62년생이라고 했고 네. 북한이 분명히 전쟁 직후에는 우리보다 좀 빨리 발전한 부분도 있을 테고 그때는 또 체제가 나쁘지 않았을 것도 있는데 본인이 이제 겪고 고단한 행군 시기를 또 거치고 나서 또 외국 경험도 해보고 나니까 다른 나라는 뭐 이런데 북한에서는 뭐 또 이렇더라 하면서 가난함도 너무 클 것 같고 북한 체제에 대한 환멸을 좀 느끼면서 탈북을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서 이제 탈북하신 분들에 대한 호칭 문제가 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세터민, 뭐 탈북민, 북한 이탈 주민 등등 그리고 탈북자 그런 북에서 오신 분. 네. 이렇게 많은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되는 거죠?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네. 뭐 여기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저기는 저렇게 표현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 본인도 탈북민이라고 해서 네. 다 좋아하는 뭐 좀 단어가 있을 거고 불편한 단어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아직 확실히 결론은 못 내릴 것 같아요. 태정공사께서는 탈북민이라고 하지 말고 통일민이라고 하라 그랬잖아요. 그 통일민이 왜 통일민이라고 한 거였죠? 그 부분이
시적으로 느껴져서 뭔가 좋았는데 네. 그런 책의 부분이 있어요. 그들은 먼저 온 통일이다. 그래서 그들을 통일민이라고 불러야 한다. 네. 어떤 의미죠? 이제 그분들이 통일을 하게 되면 북한 사회랑도 저희 사회가 이제 우리 사회가 연결이 될 거란 말이죠. 네. 이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만들어 주실 분들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 3만여 명의 탈북자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통일민이라는 표현이 뭐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알지 모르고 통일사회가 옳지 않을지 저희는 네.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네. 그 3만 명의 탈북자들이 뭐 통일이 된다면 그들이 미래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통일되면 금강산도 마음대로 가고. 그러니까요. 거기서 그 편의점 하나를 하는 게 좀. 손영 왜 그러셔? 웬 저팔계가 스튜디오에 들어왔는데 네. 얼굴 빨개졌다. 네, 이거. 기분 좋게 해주려고 기쁨조를 오. 이렇게 이제 보여줬는데 그 분이 그래서 맞습니다. 북한이 굉장히 세련된 외교수를 부릴 때도 있는 반면에 가끔은 좀 1차원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있고 1차원적으로 김정일이 북한이 없는 지구는 있을 수 없다니까 김일성이 칭찬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정일이 만약 북한이 망할 때는 핵을 쏴가지고 세상을 망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만 보면 굉장히 무섭지 않나요? 맞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벼랑 끝 이제 자기들은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거죠.